네, 그러면 TN 좌표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TN 좌표계이긴 한데 바로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이 문제를 뭐 지금 다 풀 건 아니고 간단히 TN 좌표계가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껴보기 위해서 바로 이론부터 하면은 그런 걸 잘 모르고 하면 되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자동차가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동하냐면 반지름이 750m인 이런 원형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건데, 초기 속도가 뭐 90km/h였고, 그리고 요때 여기 지나는 시점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거예요. 밟아서 감속을 해가지고 72km/h까지 감속이 됐다네요. 일정한 가속도로. 그래서 속력이 줄어들었을 때 뭐 브레이크를 밟은 직후 자동차의 가속도를 구해봐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를 처음 보면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다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 일단은 초기 속도가 뭐 이런 건 지금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초기 속도가 V1이라고 해볼까요? 초기 속도를 V1은 90km/h잖아요. 이게 m/s 단위로 바꾸면 25m/s가 돼요. 뭐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V2를 봐볼까요? V2는 이제 감속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8초 동안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8초 동안 감속을 한 거고, 감속을 한 후에 속도를 보면은 72km/h까지 감속을 했대요. 그러면 이거를 또 m/s 단위로 바꾸면은 20m/s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게 없고, 그리고 뭐 일정한 속도로 감속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가속도를 구해보라고 하니까, 가속도 구하면 뭐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이렇게 풀어요. A는 8초 동안 속도가 감소했어. 어디서? 25에서 20으로. 그래가지고 가속도는 8분의 5 m/s 제곱이야. 뭐 이렇게 쉬운 문제를 냈지 하면서 딱 답을 쓰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런데 동력학 문제에서 이런 거를, 이런 뭐 중학생 수준의 물리 문제에서 나올 법한 문제를 풀라고 냈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리고, 사실 뭐가 틀리냐면은, 얘가 원형 경로를 주행을 하면서, 일단 사실 그 경로가 직선도 아니고 원형인 것부터 좀 자세히 해석하려고 하면은 좀 골치가 아파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해야 되고, 사실 직선 경로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야. 뭐 직선 방향이니까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얘는 계속 속도의 방향이 변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도 좀 문제긴 하지만, 뭐 그런 건 차치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일단 단순히 속력만 고려했을 때 90에서 72km/h로 감소했고, 그러니까 25m/s에서 20m/s로 감소를 했는데, 그것만 고려해서 문제를 풀면 틀린다는 거예요. 가속도를 계산했을 때. 그러면은 뭐까지 고려해야 되느냐? 원래 이 녀석이 원형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면은 원형이니까 구심 가속도도 존재할 거잖아요. 뭐 꼭 원형 도로가 아니더라도 어떤 곡선을 갖는, 공류를 갖는 도로 위를 움직이는 경우라면은 단순히 이 진행하는 방향으로의 가속도뿐만 아니라 그 구심점이 되는, 구심을 향하는 방향의 가속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만 딱 보면, 만약에 문제가 뭐 공이 있는데 공에다 줄을 연결해가지고 돌리는 상황이면은, 이런 거는 당연히 구심가속도가 뭐 장력이 구심가속도를 만들어가지고 돌리겠지 하거니 딱 감이 오는데, 이렇게 자동차가 도로 위를 움직이는 거는 뭐 줄이 연결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기에 구심가속도가 작용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의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처음 본 학생들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아예 생각조차 못 해가지고 이것만 계산해가지고 틀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TN 좌표계를 삽입을 해서 계산해보면, 고려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제 그런 걸 다뤄보겠지만, 그 TN 좌표계를 삽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접선 방향의 속도뿐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뭐 생각을 못하고 그럴 아예 가능성이 전혀 없이 그냥 그 식 자체의 그 구심가속도가 알아서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이렇게 어떤 곡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경로 같은 경우에는 TN 좌표계를 써서 계산을 해봤을 때 좀 더 그 틀릴 가능성을 줄여가면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이점이 있어요. 물론 직교 좌표계를 써서 계산한 것보단 좀 복잡하게 식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또 더 나아가서는 곡선 경로를 이동하는 물체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뭐 곡선까지 반영해 가면서 그러니까 즉 속도의 변환까지 속도의 방향이 변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좀 해결해 보려면 TN 좌표계가 왜 필요한지 좀 필요성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TN 좌표계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직교 좌표계밖에 없으니까 직교 좌표계랑 TN 좌표계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직교 좌표계는 원점이 어디죠? 원점은 자기가 잡기 나름이죠. 뭐 여기 지금 그림이 여기다 그려놨지만 여기다가 잡아도 되고 여기다가 잡아도 되고 잡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어디다 잡든지 상관없는데 직교 좌표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이걸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원점이 한번 고정해놓으면 여기가 고정되고 끝이에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냥 딱 여기가 항상 박혀있다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그 일반 물리학까지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우기 시작해서 일반 물리학까지 다뤘었던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특수한 경우예요. 왜 특수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좌표계가 동력학에서 다루는 좌표계가 총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직교 좌표계였고 두 번째는 극좌표계였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TN 좌표계인데 3가지가 있는데 사실 TN 좌표계나 극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좌표계가 항상 이동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직교 좌표계는 원점을 한번 설정을 해놓고 여기에 좌표계를 그리고 나면 이제 문제를 풀 때 더 이상 뭐 좌표계가 움직이고 하는 건 거의 고려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TN 좌표계나 극좌표계에서는 좌표계를 설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좌표계가 물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항상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TN 좌표계를 설정해놓고 문제를 풀 때는 그 뭐 TN이든지 극좌표계든지 대부분의 동력학 문제들은 TN 좌표계랑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좌표계가 항상 움직이게 될 거고 그래서 좌표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계속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걸 잊지 말고. 그래서 그 직교 좌표계랑 TN 좌표계가 구분이 되는 가장 큰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게 그 좌표계의 원점이 고정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거를 찾아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TN 좌표계는 어떻게 설정합니까? 직교 좌표계는 아무데나 점 찍어놓고 원점으로 찍어놓고 그림을 쭉쭉 그려주면 되는데 TN 좌표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이제 그걸 먼저 다뤄봐야 되는데 TN 좌표계를 설정하는 방법은 TN 좌표계의 원점은 무조건 움직이는 물체 위에 잡습니다. 움직이는 물체 위에. 즉 움직이는 물체 위에 좌표계의 원점을 설정한다는 말은 물체가 이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물체가 경로를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좌표계도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죠. 아니 좌표계를 움직이는 물체를 계산하려고 좌표계를 설정하는 건데 좌표계까지 움직이게 하면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계산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데 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게 더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올 거고 그리고 그거에 당연해져야 동력학을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동력학의 문제들은 대부분 거의 이제부터 다룰 문제들이 95% 이상은 그 좌표계가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거든요.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그럼 삽입을 할 거냐. TN 좌표계의 원점은 움직이려고 하는 물체 위에 잡는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다 원점을 잡았다 치고 그러면 좌표축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거냐. 2가지로 설정해요. 하나는 움직이는 물체의 경로의 접선인 방향 즉 요 지점에서의 접선인 방향은 여기가 될 거잖아요.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첫 번째 지점에서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의 접선의 방향은 여기가 되고 이렇게 좌표축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축은 어디다 잡느냐 요 지점에 접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좌표축을 잡게 돼요. 됐죠? 뭐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고 그렇게 잡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세팅해놨다 치고 이 좌표축들에 대한 이름은 어떻게 붙이냐면 직교 좌표계에서 X축은 우리가 I 햇으로 붙이기로 약속을 했고 Y축은 J 햇으로 붙이기로 약속을 했고 또 Z축은 K 햇으로 붙이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TN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붙이냐면 이쪽 접선 방향 있잖아요. 접선은 영어로 탄젠셜이니까 어떻게 쓰냐면 ET 햇으로 붙여요. E는 뭐 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냥 E고 탄젠셜은 그 접선 방향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단위 벡터를 이쪽
tn 좌표계에서 접선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는 et 해시라고 이름을 붙이고, 수직한 방향은 어떻게 붙이느냐? tn 좌표계잖아요. 탄젠셜 앤 노멀. 노멀이 수직하다는 뜻이 있어가지고 왠지 en 해시라고 이름을 붙일 것 같은데, 뭐 책마다 달라 약속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가 쓰는 책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책에서도 그렇고 n으로 잘 안 쓰고 세타를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로 이 세타 해시라고. 왜 세타로 쓰냐면 사실 n으로 써도 상관없는데, 세타로 쓰는 이유는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tn 좌표계라는 녀석은 움직이는 점 위에 원점을 잡아놨잖아요. 그럼 이 녀석이 처음엔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위치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동했을 때 다시 tn 좌표계가 어떻게 설정이 돼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좌표축을 두 개를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이동 경로의 접선인 방향으로, 하나는 이 접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즉 tn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이 물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좌표계가 회전을 하게 되겠죠. 뭐 얼마만큼 회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물체가 이동함에 따라서 좌표계도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체의 그 속도나 가속도를 구할 때 좌표계가 변화하는 양도 계산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계산을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보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좌표계가 변할 때 가장 먼저 어느 부분을 고려해야 되냐면, 이 좌표축이 예를 들어서 이 ET를 볼게요. ET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맨 처음엔 여기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간 각도를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세타의 변화량에 대해서 각각의 요 단위 벡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세타에 대해서 변화하는 벡터를 나타내는 게 요 수직한 방향이랑 가장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 세타 햇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en으로 해도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고, 간단하게 다시 핵심만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tn 좌표계의 원점은 움직이는 점 위에 잡는 거고, 그리고 좌표축은 두 개를 쓰는데 하나는 움직이는 경로의 접선 방향,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수직 방향으로 잡는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좌표계를 잡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위치, 속도, 가속도를 구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물리의 시작이다 끝이니까. 근데 또 재밌는 점은 tn 좌표계는 위치를 표현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처음 위치가 여기 있을 때 이 녀석을 직교 좌표계로 표현한다 치면은 원점에서부터 뭐 여기까지의 벡터를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잖아요. 근데 tn 좌표계는 정의상 tn 좌표계의 원점은 물체 위에 그냥 박아 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죠. 항상 원점이 이 물체를 나타내고 있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그냥 항상 원점으로 그냥 위치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위치를 나타내려고 tn 좌표계를 쓰는 건 아니고, 방금 전에 문제에서 봤듯이 어떤 곡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곡선 경로를 가지면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그 녀석의 어떤 속도나,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이 계속 변하잖아요. 항상 변화하는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를 좀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게 tn 좌표계이기 때문에 뭐 위치를 tn 좌표계로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냥 0이 아니라 위치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x라고 생각하면 되고, 위치는 그냥 그 직교 좌표계에서나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속도랑 가속도만 고려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일단 속력 자체는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뭐 시간에 따라서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일정하다면 뭐 4m/s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고,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고 치면은 뭐 2t 제곱 이렇게 변한다고 문제가 돼서 주어지겠죠. 근데 그건 문제를 보면 될 거고, 어쨌든 속도 벡터라는 녀석은 v 벡터는 속력 곱하기 방향을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속도의 방향은 항상 이동 경로의 어디? 접선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때문에 접선 방향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et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v 곱하기 et 해시야 라고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이게 끝. 속도는 이게 끝. 그런데 이제 가속도가 문제예요. 가속도는 그럼 tn 좌표계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 일단은 정의상, 가속도의 정의상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겠죠.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dt
D고 V 벡터는 V 곱하기 ET 해시잖아요. 그래서 V 곱하기 ET 해시야. 속력은 속도의 크기는 V고 방향은 접선 방향이야.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어디다 써볼까? 여기다 써볼까요? 만약에 문제에서 속력은 시간에 따라서 뭐 ET 제곱 이렇게 변하는 녀석이야 라고 주어졌으면 속력은 뭐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다는 건 뭐 크게 어색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tn좌표계의 정의상 요 접선 방향의 단위 벡터도 시간에 대해서 변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여기 위치에 있을 때는 이쪽 방향을 향하는데 물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같이 따라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가는 여기가 점의 위치라고 생각한다면 이 녀석이 이동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변하는 상황이니까 접선 방향도 그렇고 뭐 수직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도 그렇고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즉 이 녀석도 시간에 대한 함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녀석이 둘 다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이 녀석을 미분할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앞에 거 먼저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고 dt dv 곱하기 et 해세다가 더하기 v는 그대로 있고 dt d et 해시야.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v는 et 제곱이라고 주어졌으면 요걸 구하는 건 간단하죠. dt dv는 그냥 4t가 될 거고 그래서 가속도는 접선 방향으로는 그냥 4t야.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v는 보면 v는 그냥 et 제곱이라고 나왔으니까 et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근데 도대체 얘는 뭐지? 얘는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해서 이 녀석을 d, et, 벡터, dt 이렇게 놔두고 이게 답이에요라고 써놓고 그냥 문제를 떠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tn좌표계를 이용할 때 이 tn좌표계를 이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사실 극좌표계에서도 똑같은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동력학을 공부할 때 가장 처음 난관에 처하는 부분이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요 어떻게 좌표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지 뭐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수학적인 식으로 깔끔하게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이해도 어려워하고 또 이해도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포기하게 되고 사실 우리가 지금 5강째잖아요. 별로 진도를 나간 것도 얼마 안 됐는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얼마 나가지도 않아서 갑자기 어려운 난관에 처하게 되면 되게 많이 공부하고 싶은 의욕을 많이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나곤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생각이고 요것만 끝내면 나중에 다룰 극좌표계도 크게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녀석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봅시다. 다음에 있으려나? 잠시만요. 네, 그러면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볼 건데 지우고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tn좌표계를 정의를 했고 tn좌표계의 정의에 따라서 속도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정의된 속도를 바탕으로 가속도를 구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가속도를 구하려고 미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시간에 따라서 접선 방향의 속도가 계속 변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식은 dt 여기다 안 쓰고 좀 위에다 쓸게요. d et 세타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해서 et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고려하기 전에 세타에 대해서 et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고려를 해볼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그림을 그려놨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지금 설명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근사적으로 미분을 이해해 보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실제로 원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값으로 계산을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드릴 테니까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이해하든 둘 다 어렵긴 할 테지만, 일단 첫 번째 방법을 먼저 보면 그림에도 주어져 있지만 아까 그렸던 그림이에요.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위치에 tn 좌표계를 삽입하면 여기에 접선 방향이 t가 되고, 그 다음에 이동한 다음에 접선 방향은 여기가 되는 거야 라는 건데, 제가 시간에 대해서 et를 미분하기 전에 세타에 대해서 et를 먼저 미분해 볼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세타가 뭐냐? 여기엔 세타가 없는데,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보면은, 일단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접선 방향이 얘는 처음 위치에서 et 해시고, 이동한 다음에서의 접선 방향은 et 역시나 해시인데, 이렇게 쓰면 두 녀석의 노테이션이 겹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선 et at 프라임이라고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그리고 접선 방향도 있잖아요. 접선 방향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접선 방향은 이 세타 햇으로 쓴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에서 녀석도 이 세타가 될 건데, 이것도 구분해주기 위해서 프라임을 붙여주도록 하고,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고민해 볼게요. 지금 좌표축을 이렇게 삽입을 해놨을 때 조금 어려워요. 한번 처음엔 잘 이해 못해도 되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받아들이고, 너무 한 번에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일단 대충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보고, 계속 풀다 보면은 다시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해지고,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이걸 보고 이해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이해 안 간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저도 그랬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세타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고려를 해볼 건데, 세타가 뭐냐면, 처음 이렇게 tn 좌표계를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이 녀석이 이동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좌표계가 얼마만큼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아갔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결국 쉽게 말해서 뭐 얼마만큼 돌아간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해 볼 거냐면, 처음에 이 녀석을 좀 크게 써볼게요. 처음 위치에서의 tn 좌표계를 처음에 여기다 쓸까? 이 세타는 여기고 이 t는 여기였어. 이렇게. 그리고 이 세타는 여기.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에 여기였다. 이제 두 번째 위치까지 온 거예요. 이 위치까지 왔을 때 tn 좌표계는 요만큼 돌아갔죠. 그래서 돌아간 거를 빨간색으로 그려보면은 요렇게 et hat 프라임, 그리고 9-90도 각도로 뭐 얼추 이 정도, 이 세타 hat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한 거긴 한데, 이것 혹시 모를까봐, 얘네들 다 단위 벡터잖아요. 뭐 직교 좌표계에서 ij, k도 다 단위 벡터고,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를 의미해요. 당연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i 햇이라고 쓰는데, x축 같은 경우에는 i 햇은 원래 1,0,0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1인 건 당연한 거고, 얘네들 잡아놓은 것도 다 길이가 1인 벡터들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하여튼 그렇다고 쳤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일단 t 좌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 돌아가는데,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먼저 생각해 보기 전에 세타에 대한 변화량을 먼저 고려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얘네들 끝점을 맞춰서 첫 번째 위치에서의 tn 좌표계랑 두 번째 위치에서의 tn 좌표계를 한 점에 딱 붙여가지고 그려놓은 건데, 왜냐면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 돌아간지가 궁금한 거니까 그 돌아간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즉, 원래는 여기 위치였고 두 번째는 여기 위치였으니까 두 녀석 사이의 각도를 이렇게 세타라고 정의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돌아간 거니까 세타라고 쓰지 말고 변화량이니까 델타 세타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그냥 세타 말고 델타 세타라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델타 세타만큼 얘네들이 돌아갔다고 쳤을 때 이 t가 얼마만큼 변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즉, 이만큼 돌아갔을 때
델타 ET가 얼마가 될까? 이게 궁금한 거라고. 그러면은 델타 ET라는 거는 ET 방향의 ET 벡터의 변화량이 될 거니까 이 녀석은 ET 나중 위치에서 처음 ET의 벡터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근데 단순히 이 변화량이 궁금한 게 아니라 얘가 변했을 때 이만큼 변했을 때 세타가 그러니까 각도가 요만큼 변했을 때 얘가 얼마만큼 변했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그걸 식으로 쓰면 델타 세타분의 델타 ET 세타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이 녀석은 정리를 해보면 델타 세타분의 ET 햇 프라임 마이너스 ET 햇이라고 써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 그런 상태에서 이걸 궁금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델타 세타를 0으로 보낼 때 요 벡터의 변화량이 뭘 나타내게 될지를. 근데 이걸 해보려면 또 약간 계산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죠. 요 녀석 있잖아요. 요 녀석, 분자에 있는 녀석. 이 녀석을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지금 ET 두 번째 위치에서의 접선 방향의 벡터랑 첫 번째 위치에서의 접선 방향의 벡터의 차이값은 요 빨간색에서 요 하얀색을 뺀 거니까 두 벡터를 뺀 벡터 값은 여기를 나타내게 되겠죠. 즉 노란색 벡터, 끝점과 끝점을 이어준 거. 그럼 이 노란색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일단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이 녀석 길이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ET는 단위 벡터잖아요. 단위 벡터니까 이 녀석의 길이는 1, 이 녀석의 길이도 1 이렇게 될 거고, 이 변화한 각도 델타 세타라는 녀석을 딱 2등분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2등분 하면은 반띵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반띵하면은 각도가 델타 세타 나누기 2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노란색 길이의 절반은 반띵한 거니까 노란색 길이의 절반은 요 길이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사인 2분의 델타 세타가 나올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란색 벡터의 전체 길이는, 즉 두 번째 접선 방향 벡터에서 첫 번째 접선 방향 벡터를 뺀 차이값을 나타내는 요 노란색 벡터의 전체 길이는 요 길이의 2배가 되겠죠. 즉 2 곱하기 사인 2분의 델타 세타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식을 좀 바꿔서 써볼게요. 델타 세타는 뭐 원래 밑에 있던 애고,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거는 분자잖아요. 분자의 벡터의 길이는 2 곱하기 사인 2분의 델타 세타가 된다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녀석은 벡터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한 건 길이고, 그럼 이 길이에다가 이 녀석이 나타내는 벡터의 방향도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노란색이 나타내는 방향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그게 또 고민이긴 한데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모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어느 방향인지 지금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물음표라고 해볼게요. 모르니까 그냥 물음표 벡터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어딘지 모르니까. 이래 놓고 일단 계산을 쭉쭉 진행을 해볼게요. 봐봐요.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세타의 변화량에 따라서 ET라는 접선 방향 벡터가 어떻게 변할지를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니까 미분을 해보면, 즉 델타 세타가 0으로 갈 때 델타 세타분의 델타 ET 햇이라고 계산을 해주면, 이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잠깐만요, 글씨가 너무 큰데, 요 녀석은 리미트 델타 세타가 0으로 갈 때 델타 세타분의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밑에 우리가 계산했던 거 2 곱하기 사인 델타 세타 나누기 2 물음표 벡터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근데 요걸 좀만 더 식을 정리해주면, 일단 물음표 벡터가 뭔진 모르겠는데 계산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2를 분모로 내려주면 델타 세타 나누기 2
분의 사인 델타 세타 나누기 2 곱하기 물음표 벡터가 될 거야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분모가 2분의 델타 세타고 분자는 사인 2분의 델타 세타래요. 그럼 델타 세타가 0으로 수렴함에 따라서 이 녀석은 어디로 수렴하게 될까요? 이거 고등학생 때 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1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벡터의 값은 이 리미트의 값은 결국 1로 수렴하게 될 거라는 건 알 수 있고, 다만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이 물음표 벡터 값이 어디로 수렴할지만 알면 이 녀석의 값을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미분 값을. 그럼 봅시다. 이거를 또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여기서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거 지금 그림 그릴 거 여기서 이해 안 가시면 다음에 그 두 번째 버전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원을 이용해서. 그때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들어보시고 뭐냐면은 처음 ET의 방향은 여기였고 두 번째 ET의 방향은 여기였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두 녀석 벡터의 차이값은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썼었고 근데 요 차이 각도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델타 세타라고. 근데 델타 세타가 점점 0으로 수렴함에 따라서 요 노란색 벡터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델타 세타가 만약에 줄어들어 가지고 뭐 처음에 요 정도 각도였는데 두 번째로 더 줄어서 이렇게 됐다 생각해 볼게요. 여기 한 이 정도까지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의 노란색 벡터는 여기랑 여기를 향하게 되겠죠. 만약에 더 줄였어. 각도가 더 줄어들었어. 요만큼까지. 그러면 그때 노란색 벡터의 방향은 여기가 될 거라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가 궁금한 거냐면 세타가 0으로 수렴함에 따라서 요 물음표가 뭐였냐면 요 노란색 벡터의 방향이에요. 노란색 벡터의 크기는 구했는데 벡터의 방향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을 몰라가지고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세타를 점점 줄여나감에 따라서 노란색 벡터의 방향은 이렇게 점점 변해가요. 근데 이렇게 변해갈 때 이 녀석이 변하는 방향이 수렴하는 곳은 어디냐면 ET, 초기 위치의 ET의 방향이 여기였으면 이 세타의 방향은 여기에 수직하게 이쪽 방향을 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림상 보면 어때요? 점점 얘가 각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세타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델타 세타를 0으로 보낼 때 이 노란색 벡터의 크기는 1로 수렴을 했고 물음표, 즉 이 노란색 벡터의 방향은 어디로 수렴하냐면 어디로 수렴한다는 뜻이냐면 이 세타의 방향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녀석의 값은 이 세타 벡터가 돼 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건 세타의 변화량에 대해서 왜 세타의 변화량이 궁금한 거냐면 tn좌표계는 물체 위에 삽입하는 거고 물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tn좌표계도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간 각도의 변화량에 대해서 그 접선 방향의 단위 벡터가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d세타분의 d, e, t 햇은 뭐가 나온다? 이 세타 햇 방향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뭐 이게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내용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노란색이 점점 일로 가면은 왠지 그림상 보면 이 세타로 수렴할 것 같긴 하잖아요. 왠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건 그림상으로 수렴하는 거지 그게 뭐 구체적인 식으로 어떻게 수렴할지 알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가질 수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좀 이따 할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d세타분의 dt 즉 ET 벡터, 즉 접선 방향의 단위 벡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이 세타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기억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긴 여정을 떠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tn 좌표계에서 v는 v, et, 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미분하려고 봤더니 얘는 dv 벡터를 dt로 미분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고 그래서 그걸 식을 좀 써보면은 dt, d, v, et, 해시였는데 이 녀석이 dv, dt, et, 해세다가 여기까지 문제 없었고 또 v 놔두는 것도 문제 없었는데 dt, d, et, 해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세타의 변화량에 따라서 대에서 et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살펴봤던 거고, 그래서 세타의 변화량에 따라서 접선 방향은 이렇게 된다 라는 결론을 얻었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얘를 좀 더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여기다 써볼까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시간에 대해서 et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한 거니까 d, et, dt는 어떻게 쓴다? 약간 변수에 장난질을 쳐주면 dt, d, et, 해세다가 d세타, d세타라고 식을 좀 바꿔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분모 위치를 서로 바꿔주면 d세타, 이거 분모 위치 바꾸고 하는 거는 미적분학에서 다루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부는 따로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고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 이렇게 바꿔 써놓고 보면은 이 녀석은 뭐였어요? d세타, det는 d세타, 2세타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2세타 헷 곱하기 dt d세타라고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식은 뭐가 되냐면 최종적인 식은 et 방향으로는, 즉 가속도는 tn 좌표계를 삽입했을 때 물체의 가속도는 접선 방향으로는 dv dt를 가진다는 거고, 더하기 세타 방향으로는 요 녀석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세타 방향으로는 뭘 가진다? v 곱하기 dt d 세타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논의가 길어졌는데 정말 딱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tn 좌표계를 삽입했을 때 속도는 얘로 표현하면 되고, tn 좌표계에서의 가속도는 뭐 중간 과정 뭐 복잡한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결과는 그냥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워요. 이거 증명하는 건 좀 길고 어렵고 헷갈리고 하는데,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런 값들 문제에서 다 주어지거든요. 대입하면 그냥 끝나. 끝. 그래서 문제 푸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 제가 막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간단한 문제들은 말씀드렸지만 그냥 요 값들만 대입하면 금방 풀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강체 회전 운동이나 뭐 입자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같이 운동할 때, 그리고 그런 문제에서 좀 더 특히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싶으면 요런 증명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결여가 돼 있으면 그런 문제를 이해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 어렵더라도 원론적이게 다 수학적으로 좀 증명을 해본 거고, 이거 당장 다 이해하라고 제가 설명드린 거 아니니까 한번 이렇게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냥 받아만 들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처음 동역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고 좀 어려운 것까지 가다 보면은 제가 왜 이런 거를 설명했는지 이런 증명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 와서 다시 여기를 들어보시면 될 거니까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이 증명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거는, tn 좌표계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속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가속도 결론은 요거다 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할 내용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 있잖아요. 두 번째 버전. 요 녀석이 수렴할 때 그 델타 세타가 줄어듦에 따라서 0으로 수렴함에 따라서 요 노란색 벡터가 수렴하는 값이 얘라고 했는데, 방향이 이 녀석이 왜 이쪽이 될지 그림상으로는 그냥 그럴 것 같은데 뭔가 좀 수학적으로 좀 깔끔하게 보여줄 수는 없나? 뭐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원을 이용해서, 사실 원을 이용하는 것도 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모든 곡선을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이어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